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편에서 내 집을 가진 분들이 나답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셨죠. 많은 분들이 공감과 희망을 얻으셨다는 피드백에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럼 집도 돈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기적 같은 해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에게 버림받고 반지하에서 홀로 지내던 85세 이영순 할머니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찾았는지,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울릴 겁니다. 집도 돈도 없다고 해서 노년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노년이 황금빛으로 빛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에서는 여러분이 언젠가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식사조차 혼자 챙기지 못하는 때가 올 때를 대비해 돈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의 현명한 선택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니 이 3부작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황금빛으로 빛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집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 85세 이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상경해 고생도 많이 했고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영규가 잘 자라준 덕에 모든 것이 보람 있었죠. 적어도 아들이 미국 간다는 날까지는요. 아들 영규가 35살 때 직장에서 만났다는 수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쁘고 살가운 며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끓여놓은 미역국이며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장도 가고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년쯤 지나자 달라지더군요. 영규도 수연이도요.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쁜 거겠지 하고 이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영규가 갑자기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미국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난다니, 그것도 바다 건너.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갑자기 미국은 왜? 직장 때문에 그러니? 영규는 아니요, 어학연수요. 수연이랑 한 1년만 다녀올게요. 연수 다녀오면 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영규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걱정 마세요 하며 한참을 위로했죠.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엄마, 제가 좀 돈이 필요해서요.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아도 될까요? 미국 갔다 오면 바로 갚을게요. 그때 할머니는 말했어야 했습니다. 안 된다고,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 얼굴에 그려진 간절함과 기대감을 차마 지워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 해라. 어차피 1년이면 돌아온다며. 은행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영규는 꼭 약속했으니까요. 미국에서 돌아오면 바로 대출금 갚겠다고. 그렇게 영규와 수연이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석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넓은 아파트, 높은 건물들, 큰 슈퍼마켓. 미국 구경시켜주며 신기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두어 번, 그러다 두세 달에 한 번, 그러더니 어느새 기념일에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잘 지내시죠? 저희는 잘 지내요. 요즘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1년이 지났을 때 대출금 연체 통지서가 왔습니다. 당황해서 영규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 1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규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대출금 문제 때문에 전화했어. 은행에서 자꾸 연락이 와.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숨 소리. 엄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워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풀려서. 사업, 어학연수 간다며. 처음엔 그랬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아,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후로도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영규와 수연이는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아들이 미국 간 지 5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거라는 걸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영규야 하고 부르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느라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죠. 결국 대출금 연체로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죠. 그렇게 할머니는 집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돈으로 큰 길가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 2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의 반전세였어요. 창문 너머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장에 가는 길에 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할머니의 손을 잡아준 건 가족도 친척도 아닌 옆집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같이 가드릴게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주민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끓인 된장국을 나눠 먹고 고장난 전구도 갈아주는 사이였죠. 병원 동행은 물론 약도 챙겨주고 장도 받아주었습니다. 수술 후 힘든 재활 기간 동안 그 청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시기 힘드실 텐데 복지주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엔 그게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 노인들 몰아넣는 요양원 같은 거 아니야.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어르신들이 사는데 좀 편하게 해놓은 아파트 같은 거예요. 문턱이 없다든지 손잡이가 있다든지 같이 모여 사시면 외롭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깨 통증으로 잠 못 이루며 이 낡은 반지하 방의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 이 청년의 말이 할머니의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아픈 어깨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죠. 이러다 다시 넘어지면 어쩌나, 혼자 있다 쓰러지면 발견은 될까. 아들놈은 죽어도 찾아오지 않을 텐데.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그 청년에게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잠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이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주민센터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이번 시에서 노인복지 주택 입주자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어요.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겠어. 돈도 많이 들 텐데. 할머니 상황이면 자격 조건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세금이랑 소득 상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머뭇거리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3천만 원이고 연금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어와 통장에는 600만 원 정도 있고. 청년은 연필로 뭔가를 적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되겠는데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무주택이시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하세요. 바로 신청해봐요. 그러면서 꺼낸 종이 뭉치가 신청서였습니다. 글씨가 너무 빽빽해서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눈이 나빠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이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분증만 주시면 제가 다 작성해 드릴게요. 청년은 며칠 동안 퇴근 후에 들러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주민등록, 소득증명서, 자산조사, 서류가 참 많았어요. 이 많은 서류를 어떻게 다 준비해? 요즘은 한 곳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 오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 날 청년은 약속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심사 거쳐서 몇 달 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기다려 봐야죠. 기다림은 항상 길게 느껴지죠. 당첨자 발표일이 되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귀하는 복지 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음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모집 인원에 비해 신청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추가 모집 공고가 나면 또 신청해 보자고요. 그때는 제가 더 꼼꼼히 준비해 드릴게요. 청년의 말처럼 몇 달 후 추가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청년은 급한 일이 있는 날에도 퇴근 후 늦게라도 들러 서류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해 볼 만해요. 저번보다 모집 호수가 많네요. 하지만 할머니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 당첨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거야. 당첨자 발표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아이고,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은 정말 불편하시죠? 청년은 자기 휴대폰으로 LH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손가락 몇 번 터치하는 게 너무 신기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나이 든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당첨되셨어요?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당첨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순간 기쁨이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됐다고. 네, 확실해요. 보세요.
여기 이름이랑 주민번호 끝자리도 맞잖아요. 다 총각 덕분이야. 고마워, 정말. 보증금은 242만 1,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48,150원이래요.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그래도 관리비는 따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사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앞으로 사실 집인데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봐야죠. 고마워. 정말 총각 아니었으면 난 여기 들어갈 생각도 못 했을 거야. 계약금도 내고 이사 날짜도 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청년이 함께 해 주었어요. 짐을 정리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진 나에게 이 변화가 과연 좋은 것일까? 하지만 이제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배신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으로 향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사 날이 왔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잃고 낯선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다가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 인생에서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주택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 솔직히 좀 놀랐어요. 입구부터 달랐거든요. 어머, 여기 문턱이 없네. 들어오는 입구에 단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계단도 문턱도 없어서 할머니의 보행기가 술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병원에서나 볼 법한 깊고 넓은 크기였어요. 휠체어나 보행기가 들어오고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곳곳에 설치된 손잡이였습니다. 마치 병원 복도처럼 벽을 따라 쭉 이어진 손잡이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위험하니까요. 잡고 걸으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복도를 더 걸어가다 보니 중간중간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한 층에 세 군데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살게 된 집은 8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작긴 했지만 이전에 살던 반지하보다 훨씬 밝고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햇빛이 잘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방이 좀 작은 것 같네. 네, 좀 좁죠? 그래도 혼자 지내시기엔 적당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여긴 안전하게 설계됐다고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욕실이 눈에 띄었어요. 욕실 안에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욕실 문은 미닫이 문이었어요. 이 문은 왜 이렇게 생겼어?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안에서 구조하기 쉽게 미닫이로 해 놓은 거예요. 밖으로 여는 문이면 사람이 쓰러졌을 때 구조가 어렵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곳의 모든 것이 노인을 위한 설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걸 다 신경 썼나 싶었는데 살다 보니 참 고마운 배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하고 며칠 후 1층에 있는 건강관리실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러닝머신, 안마의자, 온갖 운동 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약은 필수더라고요. 여기 건강관리실이 있다는 얘기 듣고 입주 결심했어. 처음 안마의자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다들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을 선택했구나 싶었어요. 제일 놀라웠던 건 바로 옆에 복지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서 20걸음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웠고 아파트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비가 와도 걱정 없었어요. 여기서 뭘 해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한글 수업부터 미술,
붓글씨, 스마트폰 사용법, 춤 수업까지 취미 생활하기 좋아요. 처음엔 어색해서 구경만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 할머니도 모르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 교실이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거 배워서 뭐해? 처음에 그렇게 말했던 할머니가 지금은 옆집 할머니와 영상통화도 하고 카톡으로 사진도 보낼 줄 알게 되고 유튜브로 보고 싶은 영상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요? 상황에 따라 달랐어요. 장 봐서 해 먹을 힘이 있을 때는 할머니가 직접 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귀찮을 때는 1층 경로 식당을 이용했어요. 한 끼에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오늘은 미역국에 제육볶음이에요. 1,000원. 이 정도면 혼자 해 먹는 것보다 싸네. 무료로 이용하는 세대도 있고 1,000원 내고 먹는 세대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특히 몸이 불편한 날은 정말 고마운 존재였어요. 식당 옆에는 건강지원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혈압 재러 가거나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 후에 어깨가 계속 아픈데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올해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나를 챙기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방문 간호 서비스도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주기적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체크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이 집에 와서 처음 겪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간이 작다는 거였어요. 8평짜리 원룸이니 당연하죠. 큰 옷장도 놓을 수 없고 소파도 작은 걸로 들였어요. 할머니, 그래도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은 크기 아니에요? 청년이 위로했지만 평생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좁은 곳에 오니 답답한 건 사실이었어요. 또 가끔 윗집이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새벽부터 쿵쿵 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사생활 보호와 공동체 생활이 공존한다는 거였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땐 내 집에서 혼자 있으면 되고, 사람이 그리울 땐 1층 복지관이나 건강관리실에 가면 금세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이곳에 모인 어르신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뜸한 분,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혼자 된 분, 10년 동안 병간호하느라 재산을 다 써버리고 생활이 어려워져 들어온 분, 사연은 달랐지만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옆집 김순자 할머니는 할머니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어요.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는데 캐나다 가서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 명절에도 안 와. 전화만 하지. 우리 아들은 전화도 안 해. 나 안 찾아온 지 5년이 넘었어.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아플 때는 서로 돌봐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배려라는 말은 참 쉽게 쓰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설계된 공간에서 사는 건 정말 다른 경험이었어요. 이전에는 아파서 병원 가는 게 큰일이었는데 이젠 엘리베이터 한 번만 타면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니 이곳이 정말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 이제 집이다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좁지만 깨끗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내 공간. 그리고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는 이웃들. 소소한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챙겨준다는 느낌. 그게 할머니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 담보 대출만 안 해줬더라면 이런데 안 왔겠지. 하고요. 하지만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곳에서의 삶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하다는 생각도 가끔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지주택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칠까 걱정 없는 집, 비상 상황이 생기면 벨 누르면 집으로 달려와 주는 안전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 그때는 몰랐지만 이곳이 할머니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주택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우편함에서 처음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눈을 의심했어요. 관리비가 15만 원. 원룸에 살 때 관리비가 5만 원 냈는데 3배나 높은 금액이었어요. 혼자 사는 8평짜리 집에 15만 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5만 원도 안 되는데 관리비가 15만 원이라니요. 바로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어요. 저기요, 이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지서 처음 받아보시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세대가 적다 보니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6명을 둬야 할 관리 인력을 4명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4대 보험이 다 주민 부담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이 돈을 매달 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수도세, 전기세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방범, 청소, 시설 관리 비용까지요. 사실 관리비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모집 공고 띄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밀려왔어요. 보증금이랑 월세가 저렴해서 들어왔는데 관리비가 15만 원이 나오니 뭔가 속은 기분이었거든요.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이렇게 많이 내면 할머니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한 달에 60만 원 연금에서 임대료랑 관리비를 빼면 얼마 안 남는데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됐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올라오는데 복도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복순 씨,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관리비 고지서 받았는데 15만 원이나 나와서요. 아이고, 복순 씨 몰랐구나. 처음에는 나도 깜짝 놀랐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기 24시간 경비도 있고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료 서비스도 받는데 그런 서비스가 다 공짜는 아니잖아요. 박 할머니의 말이 일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혼자 살면서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이렇게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비싸요. 맞아요, 비싸긴 해. 하지만 생각해봐.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어. 밤에 아파도 돌봐줄 사람 없고 고독사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었잖아. 그런 거 따지면 다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날 저녁 생각이 많았어요. 이렇게 비싼 관리비를 계속 낼 수 있을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반지하에 살 때가 생각났어요. 낡고 가파른 계단, 좁은 복도,
그리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던 그 외로움.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 갔어요. 붓글씨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원래는 고지서 받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갈까 했는데,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벌써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복순 씨, 왜 늦었어요? 자리 여기 있어요. 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자마자 귓속말을 했어요. 저기 새로 오신 할아버지. 장 선생님이신데 붓글씨를 잘 쓰신대요. 과묵하신 것 같던데. 그렇게 수업이 시작되고 어느새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했습니다. 붓글씨 쓰다가 실수해서 먹물이 튀기도 하고 서로 작품 보며 칭찬도 하고 그렇게 2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경로 식당에 갔어요. 1,000원짜리 점심이었지만 반찬도 많고 맛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고요. 오늘 찌개 맛있죠? 제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한테 양념 비법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말 저 말 나누다가 문득 관리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들 관리비 얼마씩 나왔어요? 저는 14만 5천 원이요. 나는 13만 2천 원. 비싸긴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 같은 노인들이 살기 좋게 돼 있는데 아끼면서 살아야지. 관리비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우리 옆집도 관리비 부담된다고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들을 듣고 보니 나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 후 김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후에 옥상에서 고구마 하나 구워 먹을까요? 제가 시골에서 조카가 보내준 고구마가 있어요. 옥상에 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저는 자식 셋을 다 외국으로 보냈어요. 얼굴 못 본 지 7년이 넘었어요. 그게 참 서운해요. 저는 자식이 가까이 살지만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봐요. 제가 전화하지 먼저 전화 오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아들 며느리가 1년만 미국 다녀온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돼요. 할머니 말에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럼 영순 씨는 지금도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거야? 네, 아예 끊겼어요. 집도 날리고. 그렇게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김 할머니가 다가와 할머니 손을 잡아 주었어요. 울어요. 울어. 참지 말고. 우리 다 비슷한 처지야. 자식은 있어도 찾아와 보지도 않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끼리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게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옆집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그날 밤 8평짜리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느껴졌어요. 관리비가 비싸서 고민이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안전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 봉투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옥상에서 만났던 김미자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어요.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 어제 이야기 들으며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제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게요.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작은 봉투엔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비 부담되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힘들 때 서로 도우며 살아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웃들 덕분에 마음의 짐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식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주는 이웃들,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이곳이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처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들러 인사를 했어요. 어제는 제가 좀 무례했네요. 관리비가 비싸서 놀랐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다들 처음엔 그렇게 항의하러 오세요.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돌아오는 길 1층 로비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고구마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찍 가셔서 아쉬웠어요. 고구마 맛있더라고요. 2개 남겨뒀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고구마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비싼 관리비를 내는 대신 할머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안전,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들. 복도 끝에서 이춘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복순 씨, 내일 저녁 약속 잊지 마요. 6시에 우리 집이에요. 그 순간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그래, 꼭 갈게요. 어쩌면 아들이 할머니를 버린 건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할머니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복지주택에 산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네요. 돌이켜보면 이 짧은 6개월은 할머니 인생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8평짜리 작은 집도 이제는 할머니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었고, 한때는 비싸다고 투덜거렸던 관리비도 이제는 감수할 만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곳에서 할머니가 찾은 가장 큰 가치는 나눔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나눌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하루에 한 번 택배 기사님이나 마주친 정도였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매일 누군가와 마주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춘자 씨, 김치 담갔어요? 올해는 배추가 참 실하더라고요. 춘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엊그제 담갔어요. 근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데 좀 나눠드릴까요? 고마워요. 저는 아직 어깨가 아파서 김치 담그기가 힘들어요. 대신 제가 호박죽 끓였는데 점심에 같이 먹어요. 이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도 나누는 관계가 생겼어요. 혼자 살 때는 몰랐던 함께의 가치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것들도 많았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배워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할머니가 이제는 스마트폰 교실의 열혈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도 만들 줄 아시네요. 대단하세요. 젊은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또래 할머니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도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쉽더라고. 춤 수업도 이제는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처음엔 어깨 수술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물리치료사와 재활도 꾸준히 하고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도 해주니 더 안심이 되었죠. 어르신,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세요. 간호사의 말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관리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연금이 80만 원이니 그나마 괜찮았지만 연금이 적은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실제로 관리비 때문에 이사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층간 소음도 문제였습니다. 옆집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복도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릴 때면 스트레스가 됐어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귀가 어두우니 TV 소리를 크게 들고 보시니까요. 아이고, 윗집 할머니, 또 새벽부터 쿵쿵거리네. 이런 불평도 했지만 공동생활하는데 자신이 너무 예민한가 곧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복지주택 입주해서 살면서 느끼는 단점과 불편한 점은 물론 있죠. 다 좋을 수만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도 할머니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요. 혼자 살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넘어지면 누가 알아줄까?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늘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선 달랐어요. 응급벨이 있어서 위급 상황에 누를 수 있고 안부 확인 전화도 오니까요. 만약 전화를 안 받으면 직원이 직접 와서 확인하죠. 어르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안심이 됐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할머니도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겼어요. 새로 이사 오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처음엔 많이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불안하고 어색하고. 저기 새로 오셨죠? 저는 옆집 사는 이영순이에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는데 며칠 후에 조심스럽게 복도에서 말을 걸어오셨어요. 저기 복지관은 어떻게 가나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마침 저도 오늘 붓글씨 수업이 있거든요. 같이 가요. 그렇게 새로운 이웃과도 인연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누군가 손 내밀어 주었듯이 이제는 할머니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동체는 이어지는 거겠죠. 가끔 아들 생각이 나긴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은 더 그렇고요. 하지만 이전처럼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진 않아요.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곧 주변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젠 정말로 자식 생각도 안 날 만큼 할머니의 삶이 채워져 있어요. 복지주택에 살면서 할머니가 깨달은 건 집이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함을 느끼고 소속감을 갖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진짜 집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적응은 다 하셨어요? 그래,
총각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이구나. 이사 와보니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질문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불편한 점 물론 있었죠. 관리비가 좀 비싸고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예전 집은 넓었지만 말 붙일 사람이 없었어.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참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게 안타깝지.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시죠. 공고문도 복잡하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신청했다 한번 떨어지면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는 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내 연금 소득으로 그럭저럭 살만해. 좀 더 살아보고 부담되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괜찮아. 혼자 있고 싶을 땐 혼자 있고 사람이 그리울 땐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으니까. 청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밤 작은 창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하고요. 아들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노후를 보낼 마지막 집, 그곳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내 집도 돈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기적처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이영순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노년이 벌써부터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여러분은 언젠가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거동은 물론 식사조차 혼자서 챙기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혼자서 거동이 불편해져도 돈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양로원까지 어떤 시설이 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지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3편이 공개되는 순간 가장 먼저 황금빛 노년의 마지막 비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위해 다음 편에서 꼭 다시 만나요.